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총선 패배 12일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심 끝에 5선의 정진석 의원을 새 비서실장에 낙점했습니다. 오늘 이례적으로요. 두 번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을 찾아서 보시는 것처럼 비서실장과 정무석 인사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예,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4위가 나왔습니다. 그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요. 총리는 누구다 혹은 비서실장은 이 사람이 유력하다 등등의 소문만 무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진 이후에 쇄신의 첫 단추로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새 비서실장으로 낙점했습니다. 2000년도에 16대 국회에 이제 진출을 해서 5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당에서도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원장도 하셨고 또 국회 부의장과 사무총장 같은 국회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진석입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희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님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쓴소리도 하겠다.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한국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충청 지역구인 5선의 중진. 아버지도 전직 장관 출신이었고 몇 해 전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 정무석. 원만한 관계, 직무를 잘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바람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동안 지난주 저희가 뉴스탑10에 소개해드렸던 인물, 이른바 원희룡, 양정철, 장제원 이런 사람들보다 정진석 의원을 낙점한 윤 대통령의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당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한 것 같습니다. 당초 처음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유력했는데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마 당내 주로 대권 주자들이 좀 견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원희룡 전 장관이 될 경우에 이거는 좀 불공정하다라는 문제가 이 제기가 있었고 아마 대통령이 이걸 이제 받아들였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이거는 뭐 즉각적으로 거부를 이 사실무근이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문제가 굉장히 아마 지층들에게는 굉장히 반발을 불러샀던 뭐 그러한 카드로 보여집니다.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 검토를 했다 그러면 좀 이 폭을 넓혀서 저쪽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인사도 기용하겠다는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내부적으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장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꽤 당내 좀 일부에 반발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당내에서 무난했던 정진석 의원이 이제 낙점이 된 것 같은데 정진석 의원도 당초에 지금 현재 좀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해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거든요. 뭐 법정 구속에 면했습니다만은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예. 또 이런 문제가 막판에 좀 걸림돌이 됐는데 특히 이제 1심에서 어떤 이 6개월 나온 게 좀 과도하다.
그래서 어떤 내부적 검토 결과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는 아마 판단은 내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예. 또 현역 의원은 의원직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그 문제도 조금의 걸림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의원님 말씀은 결국은 그동안에 하마평에 올랐던 뭐 장제원, 원희룡, 혹은 뭐 김한길, 양정철 이런 사람들보다는 결국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당정 관계를 좀 더 중시하는 인사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 정치하지 않을 사람. 예. 그거 이제 결국은 대권 주자가 아닌 사람. 이런 걸로 일단 한정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야 관계가 좀 원만하고 어떤 정치권을 잘 아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김대기, 이관섭 두 실장은 이제 행정관료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의 컨셉을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에서 예.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이죠. 부의장을 일단 지명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정무 기능, 정치 기능을 좀 강화하는 그런 어떤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두 사람은 1960년생 동갑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대선 후보로서 윤 대통령을 영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한 인연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홀로이 외로이 피 흘리며 싸워온 사람입니다. 이 땅의 불의와 불법과 헌법 파괴에 맞서서 외롭게 투쟁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게 희망의 씨앗을 안겨준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윤석열은 충청의 아들, 충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남이 윤석열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이른바 윤 대통령의 충청 대망론을 가장 먼저 띄운 인물이 바로 정진석 의원입니다. 윤 대통령은 충청이 고향이 직접 아닌데 아버지가 고향이기 때문에 충남 공주 출신이어서 벌써 8년 전 강남의 한 식당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그럼 고향 친구로 지내자라고 해서 당시 검사 시절에 윤 대통령과 인연을 정진석 의원이 쌓아왔고 3년 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에 진로 고민 상담을 했다. 그래서 정치권으로 입문시킨 게 바로 정진석 의원 아니냐. 어쨌든 두 사람의 연결고리 그래서 뭐 친윤의 맏형이라고 정진석 의원이 불러지는 이유도 있을 거거든요. 네, 지금 두 명의 그 인연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갑내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돌아가신 윤기준 교수께서 충남 공주 출신이신데 예. 지금 뭐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주 출신이 아니지만 우리가 같은 동네 친구로 지내자라고 이런 인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가깝게 지내다가 2021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를 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먼저 해서 어떤 조언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떠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서 정진석 실장이 어떠한 정무 감각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좀 본인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판단했을 것입니다. 지금 들어가게 된 자리가 바로 비서실장인데요.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있어서 정무적인 보좌도 있고 또 쓴소리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있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까지 대통령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그런 것에 있어서 적임자로 보인다라고 대통령실에서 판단을 하고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 이제 뭐 윤 대통령 의중도 잘 읽고 뭐 적당히 쓴소리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관계에서 가교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일단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에 낙점하면서 이런 판단을 한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 이례적이었던 게요. 발표 5분 전에 그러니까 오전 10시 25분에 이 비서실장 인선에 대한 공지가 됐거든요. 비서실장 인사 브리핑을 한다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걸 직접 알렸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한 두 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들께 뭐 친근하게 네.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 소통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데
주력을 하겠다는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할 때 어떤 의제로 논의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일단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민생 의제들을 좀 찾아서 사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비서실장이 주로 인사 발표를 대신해 왔었거든요. 성춘 부의장님, 오늘 이례적인 대통령의 브리핑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타나신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 정부 여당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예. 새로 임명되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에 조금 힘을 실어주자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에 대해서 그 좀 무구심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변화를 앞으로 보여주실 것인가? 어떤 의기심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아직 겁니까? 변화를 다 보여주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인사에 관련된 발표를 하는 것은 불편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 본인이 왜냐하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소통을 하겠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자리, 불편한 주제를 갖고도 기자들과 소통하고 질문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불과 지금 며칠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총선 직후에도 총선 패배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할 때도 본인의 입으로 전하지 않고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나 야당에서도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전달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 그 불통의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불편한 거 안 한다, 하고 싫은 거 안 한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거든요. 예. 앞으로 이런 것들을 불편한 것도 소화해내시고 불편한 질문, 불편한 자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저희 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의 그런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수회담이 잡혀 있지만 영수회담이 잡히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 당내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 영수회담 말씀하시기 불과 며칠 전에 모두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책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주당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진정 소통을 하실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시각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반 가까이 만에, 정확히는 17개월 만에 윤 대통령이 오늘 비서실장 인사를 알리면서 기자들의 질문 2개 정도를 받은 셈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윤 대통령이 또 한 번 1층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등장을 했습니다. 오전에 보고 또 봅니다. 새로 이제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을 맡을 홍철호 전 의원입니다. 국회와 소통하시고 설득하실 때 이것만큼은 꼭 그래도 강조하고 싶다. 또 야당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 중에 좀 수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들인지. 아니 뭐 편하게 하지 뭐. 오늘 정무수석 인선 관련한 질문으로는 좀 글쎄, 하여튼 여야 정당 또 뭐 우리 언론 또 많은 우리 시민 사회와 하여튼 더 많이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열어놓고 할 것입니다.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꽤 많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어찌 됐건 오늘 뭐 기자회견이나 혹은 뭐 과거에 했던 출근길 분답, 도어 스태핑이 아니라 인사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뭐 몇 개라도 받은 셈이 됐다. 어떤 변화가 내부에서 있었다고 판단하세요? 뭐 우선 좀 만시지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대통령의 원래 초기에 한 60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도어 스태핑을. 그러다가 이제 중단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상 이제 기자들과의 어떤 일문일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오늘에서야 이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번 선거 결과 대통령의 어떤 불통에 대한 어떤 지적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인선을 통해서 좀 바뀌겠다, 예. 변화하겠다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일단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굳이 사실은 뭐 소개할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김대기 실장 있을 때 김대기 실장이 이관섭 실장을 소개를 했거든요.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비서실장이 하게 돼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지금 정진석 이 신임 내정자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정식 임명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원직을 이제 버려야지만이 사실은 이제 이 정무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국회법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내정자 신문이 아마 내일쯤 정식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대통령이 어쨌건 이번 이 참모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모습을 이제 비서실장이 이어서 정무수석의 소개까지도 한 걸 보면 예. 앞으로 어떤 국정 변화 또 스타일의 변화 이걸 좀 예고한 것 같습니다. 사실 비서실장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뭐 야당의 비판도 한번 들어볼 텐데 먼저 조기현 변호사님, 정무수석이 사실 그 전에 일단 대통령실과 야당 간의 소통에서 꽤 중요한 인물일 텐데 이번에 낙선한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고 민생 현장 목소리 경청할 것이다. 특히 과거에는 윤 대통령이 뭐 비교적 거리가 있는 유승민계로 알려지면서 이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뭐 친유승민계라고 뭐 규정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긴 하고요. 어찌됐든 직접 소개하는 이 모습으로 볼 때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다는 일단의 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지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과제가 정치의 복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스스로도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정무수석입니다. 이진복 수석이 있었고 최근에 한호섭 정무수석이 있었는데 실제 국회, 대국회, 대야당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전혀 해내지 못하고 예. 대통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국회 내지 특히 여당에 전달하는 역할, 그러니까 자꾸 여야 간의 갈등을 풀어내는 게 아니라 갈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정무수석의 역할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하지 못했죠. 근데 뭐 인물이 누구냐도 중요합니다. 두루두루 친분도 있고 합리적인 대화가 야당과도 가능하고 특히 여소야대에서는 야당 의원들과의 관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 면에서는 홍철호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해서는 기대도 충분히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이 정무수석을 통해 듣는 국회 입장, 야당의 입장을 얼마나 수용하고 또 그 수용하는 입장에 대해서 야당과 계속적인 대화의 채널을 유지해 가고 그런 역할을 정무수석에 부여할 것이냐. 이게 향후에 홍철호 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의 어떤 변화를 볼 수 있는지 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재현의 변호사님, 네. 뭐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2번 브리핑룸을 찾았고 앞으로 뭐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도 예정돼 있고 총선 참패 이후 여러 가지 생각은 당연히 윤 대통령이 많아 보이는데 특히 일부 보도를 보면 이런 내용을 주변 참모들한테 윤 대통령이 한 모양이에요. 그동안 나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뛰어다녔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 스타일 많이 바꿔야겠다. 일정과 메시지 말도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아예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아무래도 이번 총선의 참패가 대통령에게 큰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얘기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했지만 기대 못 미쳤다. 네. 이 이야기는 사실은 국무회의에서도 했었던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뒷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바뀌겠다는 의지를 이제는 완전히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스타일 많이 바꿔야겠다 말을 하자마자 오늘 바로 2명의 인선을 하기 위해서 직접 대통령이 브리핑룸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일정과 메시지 그리고 말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를 줄이고 그러면서도 국민들과 아까 대통령이 설득하고 소통하는 것에 더욱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육성으로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하겠다. 대통령께서 더 국민들께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 보이겠다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지금 브리핑룸 2번 내려온 것이 굉장히 참 놀라운 부분들이었는데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기자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영수회담도 아마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최근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받아들이시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이제 이현정 의원님 이런 게 있겠죠. 정치하는 대통령 되고 일정과 메시지 말도 줄이겠다. 오늘 이례적으로 또 2번 내려와서 직접 브리핑도 하고 영수회담도 하고 흐름상으로는 다 협치 혹은 쇄신, 중도층 이런 시민들에게 닿았다는 의지는 좋은데 이게 결국은 앞으로 보수층으로부터 중도층으로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열이 걸릴지 혹은 보수층도 또 다른 한편으로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떻게 잡아내야 될지 이게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아마 대통령 이제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으로 넘어올 때 어떤 면에서 바로 이제 대선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본인은 아마 이제 행정부 중심의 어떤 국정 운영을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뭔가 대통령이 결정하고 움직여내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의 자리는 최고의 정치가가 앉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모든 이
제도라는 게 입법을 통해서 완결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야당 의원들하고 전화 통화하는 일이 주 하는 일이에요. 야당 의원들 설득하고 동의 구하고 국회와 소통하고,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게 국회에다 입법으로 이제 뒷받침돼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지난 여소야대 국면에서 아마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굉장히 어떤 대치 국면을 이어왔던 게 사실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시행령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왔지만 그게 결국은 한계점에 다다랐고, 그리고 지난 이런 대통령의 스타일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반감을 샀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건 지난 21대와 똑같이 22대는 지금 여소야대로 굴러가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상황에 3년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이 뭔가 이뤄내기 위해서는 진짜 지금부터는 정치, 즉 정치의 요체는 협상과 타협이겠죠. 예. 결국 협상과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도 자칫하면 이게 생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대통령도 현실 인식을 지금 분명히 하는 것 같고, 그런 속에서 이번에 진용도 전부 다 대국회, 즉 대야당 관련된 이제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입법으로 이제 어떤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야 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이 앞으로 아마 지난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지층 사이에서는 너무 야당한테 뭔가 좀 그 숙이거나 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도 있을 것이고, 예. 중도층은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또 지적도 있을 거예요. 그 지점에서 대통령이 정말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이런 협상과 타협의 어떤 정치를 하는 것, 윤 대통령이 이제 그런 면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이 시도 자체가 하게 될 경우에 저는 좀 오늘같이 두 번이나 나왔는 것처럼 좀 빠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참배 12일 만에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호섭 정무석 대신 정진석 그리고 홍철호 실장과 수석을 각각 임명했고, 아마 알려지기로는 이돈 홍보석은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힌 모양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서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하신 것을 보니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 하실 생각이 없으신 듯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친윤 핵심 인사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윤계를 빼고는 쓸 인물이 없습니까? 수많은 망명과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논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는 분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랄지 대통령실과 함께 해왔던 행보들을 보면은 글쎄요, 과연 이분이 제대로 대통령께 이런 방향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언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부호가 듭니다. 뭐 한민수 대변인의 얘기는 뭐 일단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건 접어두더라도, 특히 같이 이번 총선에서 맞부딪혔던 박수현 당선인 얘기는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 1심에서 신형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비서실장 임명할 수 있냐, 이걸 제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내용도 1심의 실형이 이 범죄 혐의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이 현 정부 2년 동안의 심판 여론이 형성된 데 있어서 정진석 그 지명자의 어떤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정권 교체된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후에 사실상 대야 강경 입장을 주도해 왔던 게 정진석 실장이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요. 특히 야당과의 대화 문제가 언급됐을 때 피의자와 만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런 전력들을 보면 과연 이제 5선의 중진이고 두루 뭐 관계들도 좋고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분은 맞지만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그리고 현재의 사법 리스크, 전체적으로 또 부적절한 역사인식에 대한 발언들 종합해 보면 과연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의 어떤 국정 변화 의지를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물론 당 내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5선의 중진이고 실제 여러 뭐 야당 의원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와는 별개로 적어도 그 대변인 논평처럼 정진석 실장은 2년 동안의 책임 부분,
뭐 사법 리스크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뭐 흔쾌히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인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시 1심 뭐 제가 굳이 좀 하나 덧붙이자면 1심에서 실형 나올 때 그 전후 과정 정진석 의원의 1심 재판부의 한 판사가 당시 이 판결 직전에 여러 민주당 성향의 판사 아니냐라고 해서 정진석 의원 그렇고 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그런 논란의 재판 결과도 있어서 다만 뭐 1심 실형 받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이런저런 얘기가 당시에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이제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이었고 물밑에서는 한노섭 정무수석과 천준호 비서실장이 조율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춘 부장님 오늘 정무수석이 바뀌었잖아요. 그 홍철호 전 의원으로. 그런데 민주당 얘기는 대통령실이 물밑에서 하는 조율 과정을 일방 취소했다. 수석국 교체가 예정에는 이유다. 뭐 이러면서 영수회담이 이번 주에 안 열릴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아무래도 지금 그 영수회담의 실무회담은 정무수석과 그리고 비서실장도 같이 아마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새로 임명되는 분들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씩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을 하셨지만 지금 현역 의원입니다. 지금 이 현역 의원의 임기가 5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 중도에 이제 사퇴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재가 필요한 부분인데 국회의장이 아마 오늘 이제 귀국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연기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연기된 다음에 새로 취임한 비서실장 또 새로 취임한 정무수석의 그 추진 하에 민주당과 함께 이걸 추진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전까지 조금 그래도 며칠이지만 예. 시작된 지 며칠 안 됐지만 며칠 동안 준비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기간이 연기되고 좀 수년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이거 일방적 취소라고 하고 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이유는 아무래도 이걸 취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면 예. 민주당도 저렇게까지 굳이 입장을 내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예. 아마도 저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단순히 수석급 교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냥 딱 짧게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에 대해서 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고요. 이런 저런 조금 수년되는 과정 속에서도 굳이 여야가 이렇게 기싸움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뭐 그 이전까지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야가 협치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이 신뢰 자체가 구축된 신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런 사소한 것 알겠습니다. 하나에서도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의 기싸움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보면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은 실무 협의가 뭐 단 반나절 미뤄진 것뿐이고 내일 곧바로 천준호 비서실장 만나서 논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뭐 영수회담이 뭐 알려지기로는 25일 뭐 이번 주 목요일에 가닥이 잡힌 거 아니냐는 일부 보도 나왔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됐고요. 다만 영수회담이 뭐 불가피하게 뭐 다음 주까지 미뤄진 건 아니라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영수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는 본인 라이브 방송에서 지원금 25만 원을 꺼내들었다면 이제는 윤 대통령 앞에서 아마 횡재세까지 얘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민생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산업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습니다.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막연하게 희망 주문만 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른바 총선 승리의 청구서로 알려졌던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이어서 횡재세. 저희가 작년 말쯤에 이 횡재세 얘기도 짚어봤지만 배경, 사전 설명은 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 등에 대해서 추가 징수하는 세금, 소득세 형태. 그러니까 작년 말쯤에 이른바 정유회사들이 이 기름값이 오르면서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걸 좀 더 나라가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횡재세 논란.
이재명 대표가 행제세 얘기도 했다. 그 강전하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그 정무사법분과에서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의원들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 어떠한 내용이냐면은요. 지금 금융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5년간의 그 금융사에서 갖고 있었던 순이자 수익의 120%를 만약에 올해에 더 넘게 그 수익을 남겼다라고 예. 하면은 그 부분을 초과 이익이라고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과 이익에서 40% 정도 그 안에서 이거를 어떤 기여금의 형태로 돈을 내고 그리고 예. 그것을 가지고서는 어떤 금융 취약계층을 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지금 금융사라든지 이런 데들은 사기업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잘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 초과이익이라고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이중과세 또 위헌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있었던 정무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걸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이 이번에 영수회담 테이블에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횡재세를 하겠다는 의도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대출 이자를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대출 기간을 늘려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횡재세를 어떠한 그 세수로 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어떠한 대책들, 정책들을 만드는 것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횡재세라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기는 조금 이 테이블에 올리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기현 변호사의 입장 듣고 이번 주제 마무리할 텐데 왜냐하면 작년에도 횡재세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을 때 기업인 출신의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좀 반대를 했었고 뭐 25만 원은 돈 풀기 혹은 그 민생 살리기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횡재세까지 언급하면 이게 마치 사회주의식 경제 개념 아니냐라고 여당에서 비판했던 모양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뭐 사회주의식 이런 비판은 좀 낡은 비판이라고 보여지고요. 유럽에서도 뭐 영국, 루마니아를 비롯해서 계속 EU 집행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유럽 선진국들도 다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진 거죠. 특히 고유가 또 고금리로 인해서 금융기업이라든가 또 정유 회사들이 굉장한 이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래 정상적인 이 경제 구조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이윤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 이윤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인세 또 뭐 횡재세라는 명목을 신설하는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환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 또 금융 취약자에 지원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요. 예.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철학적으로도 뭐 반대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25만 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의 어떤 민생 현안이라든가 경제 전반을 볼 때에는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고 같이 검토해 볼 만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잠깐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결국은 경제 구조를 저는 망가뜨린 것이다 생각이 예. 드는데 왜냐하면 자 기업들이 언젠가 계속 이익만 남기겠습니까? 그럼 기업들이 손해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손해세를 더 정부가 주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횡재세라는 건 명목으로 해서 일정 기상 수익이 나면 가져가 버리면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 나중에 손해 날 것에 대비해서 기업들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 자, 거기에다가 과연 이렇게 되면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이득을 창출하는 게 기업의 기본인데 그러려면 경제 구조 자체가 망가됩니다. 즉 단시간의 어떤 짤막한 어떤 이득, 이거 저 25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또 인플레 되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 있습니까? 그때 뭐 대파 가격 뭐 팍팍 오르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가 순리대로 움직여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 정책에서 남미나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단 하나의 어떤 이 잠깐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정책 결국 장기적으로 국가가 망가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경제계에선 반론도 좀 만만치 않아서 석유 지하자를 갖고 있는 유전을 가진 나라들과는 좀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횡재세를 물리는 게 뭐 특정 뭐 정유사만 거론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경제계 논란이 있으니까요. 글쎄요, 정말 영수회담이 열린다면 그 의제 테이블 중에 이재명 대표 하나로 선택을 할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비서실장 교체건이었습니다. 다음 주제 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꽤 뜨거웠던 이슈죠.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 자리에 물러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점심 식사를 제안했는데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곧바로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함께 비대위 활동을 했던 김경률 전 위원장의 목소리, 위원의 목소리가 꽤 의미심장합니다. 아무리 지금 한 위원장이 백수 상태이지만 금요일 날 전화해서 월요일 오찬을 정하기로 했다는 건 조금 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어디가 특정하게 아프지는 않지만 네. 많이 소진됐다고 해야 될까요? 전화 통화를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계속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계속 집에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연락하면 되실 텐데 비서실장, 원내대표 이렇게 두 다리를 건너서 하는 것도 보면은 조금은 전격적이지 않다. 유난 갈등 3차전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선거 내내 그렇게 썩 유기적인 관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런 얘기들이 최대한 나오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들이 조성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서로 계속 상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국민이 보수한테 희망을 갖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찬 거절한 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고요.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본인이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무리 백수 상태라고 하더라도 금요일 전에서 월요일 오찬 초청한 그것 또한 직접 전화한 게 아니다. 이해가 안 된다. 글쎄요. 한 전 위원장의 심리 상태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1차적으로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소화기 계통이 굉장히 지금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예. 위험이 많이 생겨서 아마 총선 그 유세전 막판에 거의 뭐 밥을 못 먹고 거의 콜라로 때운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아마 본인의 어떤 이 심리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이 회동이라는 게 사실 이제 그 총선 끝나자마자 한동훈 위원장이 문자로 짤막하게 대통령에게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그만둡니다라고 보고를 했고 대통령도 이제 조만간 만나자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지난 16일 날 이 당시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간에 만찬이 있었습니다. 부부 만찬이 있었는데 결국 이 4시간 동안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 홍준표 시장이 그 전과 후로 계속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아주 비판하는 말을 하루에도 뭐 수차례 했지 않습니까? 예. 결정적으로는 그 회동이 있고 난 다음에 배신자 이야기를 했어요. 예. 즉 지금 사실은 이 보수 여당 내에서 배신자 프레임은 굉장히 아마 강한 프레임입니다. 옛날 예.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굉장히 아마 마음에 상처가 입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이 100일 동안 했는데 내가 왜 배신자냐? 그러니까 특히 이 윤 대통령과 회동 이후에 홍준표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예. 저것이 혹시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갔을 때 그다음에 비대위원들 전체를 보자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한 어떤 이게 있을 겁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도 단독으로 만나는데 예. 뭐 여당의 지금 비대위원장을 단독으로 만나야지 왜 비대위원 전체하고 만난다 그러면 뭐 원오브댐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뭐 깊숙한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그렇죠. 때.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대통령의 진정성도 그렇고 그것이 굉장히 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회의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예. 아마 이제 일단 대통령과의 어떤 이 오찬 면담은 좀 연기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새로운 이제 대통령실 비서진이 구축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여러 명 만나는 것보다는 결국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단독으로 만나는 것들 그래서 아마 지난 총선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본인들 오해했던 점들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을 회포로 풀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만나서 악수만 하고 한번 두 마디 하고 끝나는 이런 식의 모임은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간의 갈등을 푸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를 비대위원 전체의 어떤 오찬으로 잡았던 거 저는 그 자체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개념에 맞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일단 단독 뭐 오찬이나 만찬 이런 걸로 해야지. 아니 홍준표 시장은 단독으로 4시간 만찬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또 관저였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그냥 다 합쳐서 오찬만 하느냐. 뭐 경중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 총선에 어쨌든 간에 열심히 했었는데 예.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그 관계에 어떤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새로운 이 비서진들이 조만간 어떤 단독 만남을 주선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 의원님께 질문 하나 더요. 아까 김경률 전 비대위원도 한동훈 위원장과 전화 통화해서 콜록콜록거린다고 했었는데 아까
이 의원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게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는 사실 표면적이지만 맞긴 맞다. 뭐 소화기 계통 혹은 위험 증세 이런 것. 건강이 한 전 위원장 비교적 좋지 않은 건 취재 결과 팩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집에서 나온 적은 없고요. 예. 제가 알아볼 때는 뭐 굉장히 아마 이 속이 많이 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속이 진짜 속이 상했던 걸로. 그래서 예. 아마 꽤 치료가 본인이 필요하고 사실 병원도 함부로 또 갈 수 없잖아요. 외출하게 되면 또 노출되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집에서 이제 좀 가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지원 유세 때 좀 무리했던 것이 지금 탈로 났다 네. 이 말씀이시네요. 근데 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이 오찬회동을 제안한 전후의 과정을 보면 홍준표 시장이 깜도 안 되는 한동훈 혹은 총 쏴보는 일 병사 4시간 정도 윤 대통령 부부와 홍준표 시장 부부가 만찬을 했다는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고 그런데 그 이후에 막 폐쇄자, 배신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고요. 다음 화면까지 만나볼까요? 이렇게 보수 여당의 사정도 이랬고 실제로 보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통화가 지난주 금요일 저희가 속보로 만나봤던 오후였는데 오전에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를 초청하겠다. 용산에서 오찬을 함께 하는 게 오전이었다. 그러면 그 강신하 변호사님, 네.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서 아까 이현정 의원이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뭔가 후순위를 밀린 것 같고 윤 대통령이 만나는 그리고 홍 시장이 마치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본인을 비판하는 듯한 모양새가 취해진 게 이게 오찬행을 거정한 속내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이미 지난 2월에 있었던 KBS 대담에서도 한동훈 위원장과는 총선이 지나면 만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물론 총선이 끝나고서는 바로 만났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바로 그 다음 날에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를 한 부분들이 있었고 현재 또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동훈 위원장을 만난다면 저는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비대위원회 이후에 전당대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전당대회에 있어서 그러면 또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또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당내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총선에 있어서 진두지휘를 했던 한동훈 위원장보다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만났던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저는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조금의 서운함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갈등설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누군가는 또 세 번째 윤한 갈등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과거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목소리 한번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뭐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이나 당의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다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사로운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실은 추가 만남 제한 열려 있고 건강 좋아지면 또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냐 했지만 아까 이현정 의원이 잠깐 언급하신 글쎄요 총선을 이끈 건 바로 나인데 홍준표 시장 만나는 제안 혹은 방식 뭐 독대 물론 부부가 있었습니다만 단체 만남 이런 형식에서조차 대통령이 바로 직전에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예우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일단 그 예우 부분 떠나서 거절했다. 한동훈 위원장 그러면 일단 정치적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그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분명 그 오찬을 거절한 것은 기분이 좀 언짢았던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다른 패널들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상의 이유만 있었다면은 그냥 거절했다라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거절했다에 한 문장 정도 더 붙였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건강상에 너무 사유가 너무 좋지 않으니 조금 회복된 다음에 봐주시기를 뭐 양해 부탁드린다라든지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분명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냐? 저는 왜냐하면 지금 이번 그 총선 과정에서 지금 홍준표 시장을 주축으로 뭔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지금 씌우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에
점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저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야당의 입장에서 봐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돼서도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었고요. 예. 이종섭 전 대사 관련돼서도 사실상 지지율이 전부 다 반영돼서 붕괴된 이후에 얘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총선을 운영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배신을 했다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뭐 불편한 감정은 있을지라도 총선 과정에서 뭐 갈라섰거나 이렇게 보기엔 뭐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총선 과정에서 지금 입었던 상처나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공격으로 인해 또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저는 그 두 분의 관계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관계가 이번 총선 한 번으로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뭐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해석의 영역, 추론의 영역이긴 한데 홍준표 시장이 사실 총선 끝난 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론 거의 최대치 수준으로 비판을 했고 근데 이제 만나는 시점마다 대통령이 뭔가 홍 시장을 더 선호하고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제안을 거절했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대통령실이 건너 한 전 위원장에게 오찬 회동 제의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전에 그러니까 제안을 했고 거절했다는 보도는 어제 일요일 저녁쯤이었고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토요일 밤에 침묵을 깨고 SNS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발언과 비슷했습니다. 정부와 우리 집권여당은 마음껏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동료 시민들께 절실하게 호소드려야 합니다. 혹시라도 국민의힘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이런 중대한 총선에서 우리 당이 져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국민을 배신하는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한 전 위원장의 그 오찬 거절이 더더욱 주목받았던 건 그 바로 전날, 그 보도가 알려진 바로 전날 토요일 밤에 한 전 위원장이 쓴 SNS 글입니다. 3년 만에 첫 글.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해석이 참 많았거든요. 조기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SNS 메시지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라는 건 거절을 위한 명분이었지 실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은 명확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겠다. 대통령의 뜻을 따라가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불편해하더라도 본인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된 입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권 내부도 대통령실도 지금 총선 패배를 수습하고 쇄신책을 통해서 국민의 어떤 이 이반된 민심을 회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때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냈다고 하면 이후 총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의 방향 또 본인의 정치를 대통령과 같이 가는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특히 16일 홍준표 시장과 대통령의 만남 전후에 있었던 것이 그런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됐고 그 과정에서 오찬 제의 또한 대통령이 의례적으로 한 제의지 실제 이 국면을 한동훈 위원장을 존중해주면서 20년간 인연을 통해서 이후 정치를 같이 하겠다는 뜻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SNS를 기화로 대통령도 한동훈 전 위원장도 두 분을 서로 마음에서 지웠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어쨌든 돌아올 수 없는 걸 건넜다라고 건넜다라고 해석하시는데 뭐 좀 일단 지켜봐야죠. 이현정 의원님. 다만 이런 건 있겠죠. 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지만 나도 내 소신대로 하겠다. 혹은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도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뭐 다소 불편한 시각은 있을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이 어쨌든 뭐 야당과 협치 혹은 기자 브리핑도 강화하고 이런 차원의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3차 윤한 갈등으로 가지 않게끔 이 두 사람의 뭐 홍준표 시장까지 갈 거 없더라도 이 관계가 풀어져야 뭔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거나 혹은 한 전 위원장도 앞으로 또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번 이 한동훈 이 홍준표 시장과 대통령의 만남이 제가 볼 때 노회한 홍준표 시장의 전략에 말려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만남 자체를 대통령이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한테 계속 만나자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본인이 서울에 뭐 일이 있어서 올라오는데 그때도 꼭 만나 달라고 요청을 해서 비공개로 그러니까 참모들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알려지기로는 이현정 의원 네. 취재 결과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홍준표 시장 측에서 뭔가 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홍준표 시장한테 또 전화를 해서 너무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좀 비판하지 마라, 그런 어떤 부탁까지 했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은 이제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폐쇄자 이야기 저걸 올리고 그다음에 배신자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대권 어떤 전체 가는 과정에서 예. 이번 기회에 어쨌거나 한동훈이라는 자기 유력한 대권주자를 한번 눌러야 되겠다, 어떤 탈락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 하에서 결국 아마 저는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을 했고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진 것이지, 대통령이 뭔가 이 홍준표 시장을 편을 들기 위해서 이런 만남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파악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이 부분에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즉 대통령이 뭔가 홍준표 시장의 뜻에 동의해서 만난 게 아니라 이 홍준표 시장이 뭔가 대통령한테 만나자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이 만남이 성사됐고 본인이 그 뒤에도 메시지를 하면서 내 이야기는 대통령이 밀어주고 있다, 대통령 뜻이라는 거 은연중에 하는 거죠.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양자 간의 관계를 더 벌려놓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참모진들에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는 것을 자체를. 근데 한동훈 위원장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대통령이 홍 시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홍 시장이 글쎄요, 관저에서 4시간 비공개 독대 이후로 전후로 계속해서 비판했고, 그러면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저렇게 비판하고 싶은 걸 홍 시장 입을 빌어서 하나,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그렇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뭘 이야기한 이런 적이 없어요. 예. 다 어떤 면에서 보면 홍 시장 측에서 뭐가 내가 총리 누구 추천했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그게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오해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 양측 간에 조금의 어떤 갈등 해소를 위한 시간적인 좀 텀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런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 밤, 주말 밤에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다, 이렇게 좀 침묵을 깬 의미심장한 한 전 위원장의 SNS까지 공개가 됐는데, 주말 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홍 시장 발언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입은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항상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본인이 나서서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그와 같이 당내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갈라치기 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흐름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돌을 던지고 있죠? 미래 비전이 부족했다고요? 하지만 미래 비전 제시한들 여권발 악재가 매일매일 터졌는데 그게 유권자 귀에 들리기나 했을까요? 우리 이러지 맙시다. 보신 그대로 항상 누군가를 비난하며 당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주말 새 갈라치기 하지 말라. 한 전 위원장의 미래 전략을 하기에는 워낙 용산발 악재가 많았다라는 게 이제 김영우 의원 얘기인데, 그럼에도 오늘도 홍 시장이 여러 SNS 글을 올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정진석 실장 환영한다, 혹은 대통령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얘기. 강전혜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근의 행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행동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나온 인선에 있어서도 사실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찐윤 인사다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뒀을 때 어떤 대권으로 가도록 본인이 가이드를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최근에 했었던 이야기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전당대회에 있어서 당원 투표, 당심 100%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당선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민심 50%, 당심 50%로 바꿔야 한다. 예.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체제 때 당심 100%를 룰을 바꿨다가 그 이후의 상황을 보지 않았냐라고 하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 지금 본인이 있는 곳이 대구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심장인데요. 여기에서 어떠한 보수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본인이 어필을 하는 모습들을 하면서 거기에 있어서 한동훈이라는 어떤 중도 확장적인 인물에 대한 그 비판을 계속 날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 총선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중도층에게 확장하는 것이 조금 실패에 그쳤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강한 어조들이 당의 앞날에 있어서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당 어른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 시장은 오늘 신임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서 충직한 분이라고 했고 또 하나 나는 친윤이 아니어도 나라의 안정을 위해 대통령 흔드는 건 반대다.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침묵을 깬 SNS 그 글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홍 시장이 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연일 이제 일단 윤 대통령과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혼란스럽습니다. 지도부도 지금 없고 총선 책임 공방이 이렇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등지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악하고 무능했던 우리는 무능한 조폭 같았고 악하고 유능했던 저들은 유능한 양아치 같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25만 원을 얘기하고 정부의 실책을 얘기하면서 더 유능하게 비춰졌다는 것. 별명이 뭡니까? 국민의 짐이죠. 국민의 짐을 덜어드리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계속 국민의 짐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세비나 이번에 국회의원 가운데 누구 한 명 할까요? 단 한 명도 그런 법안 안 낼 거고 그런 얘기 안 꺼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부터 좀 하십시오. 예. 지난 대선에서 3040세대의 일부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는 부동산의 폭등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안정화됐다는 이야기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이 3040세대가 우리 당에서부터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선자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성시호 부의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래 이 낙선하고 나면 그리고 그 큰 패배를 얻고 나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판단들이 잘 나옵니다. 저희 민주당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2008년 총선에서 81석으로 참패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수속 토론의 내용들을 보면 그 이전까지 민주당의 한 10년 동안의 그 냉정한 평가를 그제서야 하게 됐었거든요. 민주당도 뭐 다른 당 이야기지만 민주당도 그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재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보수가 다시 재건되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지금 젊은 후보들, 젊은 당선자와 젊은 낙선자들 중심으로 또 뭔가 모임이 구성되고 발언을 이제 그 좀 더 그 젊은 층에 맞춰서 하게 될 거로 보는데요. 저는 지금 보수에 사라진 소장파가 그 모임을 통해서 그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보수가 건전하게 재건되는 것이 민주당에도 좋은 것이고 대한민국 정치에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런 자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현정 의원님 이게 뭐 친윤, 친한 갈등 이런 걸 좀 떠나서 뭔가 다 밑바닥부터 다 갈아엎고 좀 수도권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는데 근데 실제로 당선인들은 그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아서 우린 무능한 조폭이고 민주당은 유능한 양아치다. 국민의 짐이다. 이런 목소리가 글쎄요. 당 주류로 잘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지나면 이런 목소리들이 없어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할 일은 좀 중립적인 인사와 정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선거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선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정치 이슈가 나오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변화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3번이나 총선에 패배한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즉 패배의 철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고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한동훈 의원한테 책임이 있다? 그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서로 책임 공방하다 그냥 쉬쉬하고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집권 여당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낙선자들 같은 경우는 또 본인이 앞으로 이 생계를 위해서 뭐 자리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다 입을 닫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선거 또 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에서 뭐 새 지도부가 와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도기라도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번 선거에서 뭐가 문제가 됐는지 정말 하나하나 것들을 정말 이 백서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당의 어떤 계획을 나가야지 저렇게 중구난방 이야기하면 결국 또 사라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는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난 19일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100여 명 정도 수도권 혹은 뭐 또 다른 수도권 등의 낙선자 모여서 저렇게 90대 4조를 했었는데 연이어서 국민의힘 소속의 수도권과 험지 낙선자들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아마 당선인도 두 번째 총회를 연 모양인데 새로운 내용이 좀 눈에 띄는 게 좀 덜했거든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토 얘기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부터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을 차례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수원지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제목 그대로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세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오늘 재판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신문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오늘 검사 쉬는 날이에요. 오늘 저희가 하는 날 아닙니다. 네, 조 씨가 이거 퇴정 요청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증인신문 때 김혜경 씨 퇴정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년도 넘은 시간 동안 죄 지은 사람이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못한 현실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힘없는 개인으로 오롯이 저 혼자 견디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몸도 마음도 상황도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더 힘든 것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조명현 씨 이제 법원 들어가기 전에 입장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변호사시잖아요. 가림막을 설치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가림막을 설치해서 증인신문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아동의 경우, 증인이 아동이거나 또는 피해자이면서 증인신문의 대상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가해자 등을 볼 때, 그러니까 피고인 등을 볼 때 본인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좀 영향받아가지고 정신적 평온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받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심지어는 중개시설을 통해서 좀 약간 격지해서 증인신문을 하도록. 뭐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그렇죠. 뭐 옆방에 있게 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피고인 신문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측이 신문하는 경우. 근데 보통 검사가 신문할 경우에 저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3일 동안은 검사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피고인 그 당시에 피고인 변호인이 증인에 대해서 신문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피고인이 퇴정을 해도 괜찮을 법한데 이제 재판부는 피고인 퇴정은 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 설치하고 하자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굳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해도 될 법했는데 그렇게 안 한 게 좀 이례적이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피고인 신문이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 부위원장 말씀은 조명현 씨의 말을 재판부도 들어줄 법한데 그렇진 않고 가림막을 설치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다가는 지금 김혜경 씨 측에서 얘기한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원래 당일날 검사신문과 피고인신문이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은 퇴정하는 것은 또 피고인의 권리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3일 동안은 이틀 동안 검사신문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만 피고인신문이 예정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이루어졌던 다음번에, 그러니까 오늘 이루어졌던 검사 신문에 대해서 본인이 쭉 보고 가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신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피고인 신문을 예정해서 조명현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조금 저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뭐 지난번에는 뭐 같이 했는데 왜 갑자기 증언을 거부하고 가림막을 혹은 뭐 퇴정을 요구하냐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됐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오늘 조명현 씨가 법정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2년 넘는 시간 동안 죄 지은 사람이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다. 언제 끝날지 몰라서 더 힘들다.
본인이 점점 더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공익 제보자라는 위치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누가 함부로 이렇게 정말 공익 제보를 할 경우에 정말 본인의 어떤 생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지 않습니까? 지금 조명희 씨가 그런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조명희 씨가 지금 이 공익 제보한 다음에 이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다 본인이 택배 일을 하면서 또 하다가 보니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또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지금 뭐 가정을 꾸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워낙 이렇게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오랫동안 끝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로 지금 심적인 고통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 김혜경 씨가 전날에 모셨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위축되고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가림막 설치를 한 거거든요. 저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공익 제보자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솔직히 의문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난번 추미애 장관 그 아들 관련돼서 그 제보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조명희 씨도 마찬가지고 정말 지난합니다. 재판 자체도 지난하고 본인은 사실은 증거 자체를 이미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사가 지지부진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도 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뭐 김혜경 씨와 경기도 측의 뭐 조직적인 뭐 갑질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조명희 씨의 주장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서영주 대변인 재판 핵심은 이거잖아요. 사실은 과거 종로구에서 종로구 식사대금 결제한 적 있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식사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국회의원 부인들이란 얘기 들었다. 이제 증언으로 오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 속도 좀 내달라. 그리고 본인의 심리적 위축에 대해서도 가림막 혹은 퇴정 조치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좀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 결정을 가림막을 설치했다 안 했다. 이거는 비판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순전히 재판부의 재량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명희 씨가 뭐 그 공익 제보를 통해서 본인이 밝히고자 하는 것들,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부분에서 본인은 결정할 수 있으나 그 공익 제보가 100% 이게 인정을 받으려면 주장에서 이게 말하자면 사실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부분에 있어서 사실로 드러난 것들은 오늘 김혜경 씨가 재판을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10만 한 4천 원 정도의 정로세 식사대금 중에 김혜경 씨 걸 뺀 7만 한 6천 원 정도의 나머지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부인들이라고 했네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걸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이거를 김혜경 씨가 알았냐 몰랐냐. 결국에 이게 재판의 주요입니다. 근데 뭐가 떨려요? 떨리기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공익제보라는 거는 그만한 본인이 소신과 결단을 가지고 갔던 것인데 저는 그가 어렵게 산 거에 대해서는 뭐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정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고 보지만 분명한 건 이분이 공익제보한 다음에 공익제보자로 남았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비례인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에 접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최고였던 장해찬 그 전 최고위원과 다니면서 정치권에 입문해서 화려하게 뭔가 본인이 공익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인 되고자 했던 꿈을 꿨던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 정도 배포가 있으면 가림막을 설치하든 안 하든 간에 결국에는 김혜경 씨의 할 말에 대한 부분들은 하는 것이고 재판부는 아마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보려고 했을 거예요. 과연 앞에 김혜경 씨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공익제보하는 이 분이 그 어떤 증언 자체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올바른가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았냐. 목소리까지도 보려고 했던 것이고 저는 그 기소를 아직까지도 못한다는 비판이요. 아니 기소가 아무리 검찰이 기소권한이 혼자 있다 하더라도 기소를 아무렇게나 합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재명 지금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검찰이 못하는 것들은 증거나 명백한 어떤 여러 가지 증언들이 없기 때문에 기소를 못하는 것이죠. 그건 기다려야 되는데 기소를 못하는 검찰이 뭐가 어떤 외압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익 제보까지는 인정이 되나 공익 제보의 어떤 확증까지 있어서의 과정들은 별로 그렇게 좀 깔끔해 보이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보를 했다고 해서 정치를 뭐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민주당의 부승찬 후보라고 계시잖아요. 이분은 뭐 그 책으로 본인이 국방부 대변인하는 시절에 책으로 예를 들어서 그때 뭐 천공이 왔다 어쩌다 해서 결국 아닌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분 또 국회의원 하시잖아요. 또 당선되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조명현 씨의 증언 자체가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의 논평 당연히 존중하고 다만 조명현 씨가 입장을 건너 밝혀온 게 뭐가 있었냐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었다면 이재명 대표의 당시 캠프 법인카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연히 이재명 대표 측을 찾아갔으면 자기한테 뭐라도 해주지 않겠냐 이런 취지였고
뭐 근데 지금 와서 뭐 이런저런 비판은 뭐 충분히 감내하겠다. 최영진 대변인 비판도 감내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명희 씨에 대한 사실관계 제가 확인해 주면 제가 내부에 있어서 알잖아요. 예. 당시 조명희 씨가 캠프를 찾아왔어요. 예. 찾아와서 지금 했던 그 배모 예. 비서관 싸웠던 그분에게 캠퍼스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내몰림은 당한 겁니다. 예. 안 받아주니 그런 어떤 정황 속에서 본인이 폭로를 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명희 씨 입장도 전해드렸고 최영진 대변인의 말씀도 전해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법인카드 의혹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음 주제는 또 다른 옥중폭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술판에 이어 이번에는 전관 변호사 회유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이번엔 또 다른 옥중폭로를 했습니다. 검찰청에 술판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은 지난주에 제기가 됐었고 그러니까 검찰이 그다음에 출정 기록 혹은 수원지검의 13층 조사실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곧바로 탄핵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검사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연결해서 회유를 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모든 정보를 갖고 있고 우리는 매우 한정된 정보 속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 건 바이 건으로 반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미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전 기간의 출정 기록을 공개해라. 민주당 측 주장의 공통점은 만약 회유가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등의 가정을 전제로 한 후 검찰이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여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검찰 탄핵과 국정조사 및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식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형적인 정치적 공방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공방에 대해서는 법원이 냉정히 판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선고에 반영하면 될 일입니다. 오늘 아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여기에 보면 이재명 대북성공 조작 사건이라는 편지를 써서 새로운 주장을 하나 더 옥중폭로했어요. 검찰이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수원지검 검사에 연결로 해서 본인 회유를 했다. 윤기찬 대변인,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처음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저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물론 변호사가 본인이 이제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 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여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보면 구치소도 접견을 갔다고 하는 겁니다. 구치소에서 만나고 검사실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보통은 변호사가 구치소로 접견 가기도 하지만 해당 재소자가 출정한 경우에는 검찰로 또 접견을 갑니다. 가가지고 변호 조력을 받을 권리 행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변호사가 어떻게 해라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의뢰인을 위한 어떤 행위죠. 예컨대 의뢰인이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없는 경우에는 자백해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자백해라는 말로 들려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저 변호사나 아니면 이화영 씨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나에 대한 수사 또는 내 주변에 대한 수사를 안 하게 하려고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것처럼 얘기해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말이 좀 허위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사가 저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 같아서 전관 변호사 입을 통해서 얘기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주장도 하거든요. 예. 그것도 또한 믿을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이전에 일단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추가 기소가 대북송모 관련된 추가 기소가 작년도 3월 달인가 추가 기소가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만약에 저런 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검찰이 봐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양형뿐이었거든요. 예. 근데 양형이라는 것은 사실 변호사가 그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달라질 것은 아닌 거예요. 차라리 검사한테 약속받는 게 나은 것이지. 뭐 감형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형상의 이제 유리함이죠. 예. 구형량을 줄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사가 약속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지 어떻게 변호사가 약속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변호사 내지 이화영 씨가 주장하는 이런 사실들이 전혀 이치 안 맞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수임 비리일 수는 있어요. 예컨대 만약에 해당 검사가 저 변호사를 소개했다 그러면 그거는 해당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예. 그리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했다. 그것도 또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이런 식의 수임 비리 측면은 다른 것이고 예. 그 변호사 입을 통해서 회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관계 안 나온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이렇게 해야 되죠. 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가 아니다. 사실이 그럴지라도 당신이 유리하게 판단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해라. 이게 회유인 것이지 사실대로 얘기하라. 이건 회유가 아니에요. 아예 뭐 전관 변호사로 검찰이 소개해줬다는 전관 변호사로 지목된 분은 이화영 회유 전혀 사실 아니라고 했고 검찰도 입장을 낸 모양이에요. 오늘 또 다른 옥중폭로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고 그리고 검찰 얘기는
이화영 본인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 귀국 훨씬 전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 구치소 접견했다. 본인 가족 요청으로 접견한 사람이지 뭐 우리가 소개해줘서 전관 변호사 혹은 회의하라고 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변호사로서 어쨌든 이게 마치 만약에 의구심으로 봤을 때 최근에 어쨌든 검찰이 하나하나 발표하면서 술판 회유 의혹에 대한 신빙성이 좀 깨졌다고 보면 또 다른 의혹 제기로 옥중폭로를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거를 뭐 순차적으로 해서 이것 던져보고 안 되면 이거 하고 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진술에 대한 회유 압박, 뭐 조작이 있었다고 하면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어떤 검찰청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게 실제 술을 마셨는지 어디에서 마셨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기억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몇 가지 일정에 대해서 검찰이 반박하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화영 부지사의 기억이 좀 틀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관 변호사를 통해서 회유 압박했다는 내용들이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검사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 부분을 자백하면 이 형량이나 뭐 혐의 사실에서 뭘 빼주겠다고 내가 검찰에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대략 이 사건의 핵심은 뭐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고 이런 얘기의 과정이 본인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끼느냐가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진술이 2번이나 번복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동기 없이 본인이 이렇게 진술을 바꾸면 나한테 유리할까 이런 판단을 혼자 했겠느냐는 겁니다. 유력하게 굉장히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정도의 진술이고 그게 본인을 위한 거라고 판단을 할 때에는 아무 근거 없이 그리고 그런 진술 번복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보장되거나 알겠습니다. 약속된 거 없이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부분적으로 부인하는 것만으로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뭐 두 분 말씀은 다르니까 아예 이번에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회유시켰다. 근데 이제 검찰 얘기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그전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친분이 있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술판 의혹 관련해서도요. 말이 많이 일단 바뀌었고 일단 팩트는 그리고 검사가 아예 출정 기록과 그리고 사진까지 통창의 조사실까지 아예 공개를 했는데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얘기는 27개 날짜를 특정해서 다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면 글쎄요. 의혹 제기하는 쪽에서 다시 검찰이 또 다른 얘기를 다 공개하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쪽은 기억을 계속 덧없는 입장이고요. 본인이 갔던 뭐 출정 기록이나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은 검찰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기억이 의존하고 자료는 검찰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억들이 이 자료들과 조금이라도 틀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면 말한 대로 오락가락한다는 판단을 받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주장들이 좀 무너질 수 있겠다 생각하에 그냥 전체를 다 펼쳐놓고 내 기억을 정확하게 얘기하겠다 아마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옥중서신을 보면 이게 그냥 허투루 들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박모 검사, 그다음에 그 관련된 소개를 해줬다고 주장하는 변호사. 그러니까 정관의 변호사라고 하죠. 검찰 고위직 출신이니까. 그다음에 쌍방울 직원도 박모 씨 2명이 나와요. 그다음에 당시에 구체적으로 김성태 씨가 자장면, 그다음에 갈비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녹화실에 있었던 거기에는 예를 들면은 뭐 과자 이름까지 세세하게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화들이 있었다. 말씀으로서 진짜 죄송한데 그러니까 묘사를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술판 의혹도 어느 정도 디테일한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맞아 들어갔다면 우리도 뭐야 전관 변호사가 또 회의하려고 했어 이런 부분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데 일단 출정 기록하고 사진 공개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보다 27개 날짜 던져놓고 또 추가로 전관 변호사 의혹을 제기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받아들일지 저희가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확실한 거는요. 검찰이 그 출정 기록 27개 아낄 필요 뭐 있습니까? 공문서 아닙니까? 그냥 펼쳐놓고 이화영 전 부지사 데려다 놓고요. 그럼 맞춰봅시다 하면 될 문제지. 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기억이 틀리니까 우리는 27개를 공개할 수 없어. 이것도 맞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여러 증언들이나 확인들이
증명을 해버리면 이거는 뭐 더 이상 논박이 필요 있는 거 그러면 아니잖아요. 27개 출정기록 검찰에 공개하면 이것도 아니 제가 검찰이라면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예. 검찰 자체가 수원지검도 대검 감찰도 받지 않겠다는 식으로 어떤 의견들 주기 때문에 예. 차라리 그 검찰 쪽에다 의혹을 부풀려오는 겁니다. 저는 옥중서신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나오기 전에 검찰은 출정 기록에 대해서 확인 사살을 확인 어떤 관계들 그런 절차들을 거치면 이 부분 더 이상 길게 가지 않겠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옥중 폭로 또 한 번 했는데 지난주는 이제 술판 회유 의혹에 의해서 이번엔 전관 변호사 의혹, 검찰 혹은 당사자 전면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글쎄요, 또 검찰이 또 어떤 증거로 탄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심 6월 7일 선거 앞두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민주당 내부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새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지난 주말 선언을 했는데 또 다른 인물, 그런데 오늘 서영규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출마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당연히 드렸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마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명의 최고위원이 같이 그만두게 된다면 향후 올 8월 말까지 최고위원직이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명의 자리가 빈다면 당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 이렇게 판단하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박찬대 최고만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당의 부담도 줄이고 또 선출직으로 저희들에게 일하라고 뽑아주신 당원과 국민의 뜻인 것 같다. 최고위원직을 더 8월까지 열심히 하고 원내대표는 다음번에 출마하는 것으로 잠시 연기하고자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 기자회견이 애초에 알려지기로는 서영교 의원의 원내대표 출사표라고 받아들였었는데 기자회견 내용은 달랐어요. 윤기찬 부위원장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반발도 못 하잖아요. 저 사이의 행간에는 사실은 본인은 나가고 싶은데 어쨌든 누군가가 또는 어떤 세력이 원내대표군을 정리했다, 조정했다. 되게 일사불란함해 보이는데 저는 국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 글쎄요. 이게 당내 파열음이 커도 안 되겠지만 사실은 당내 다양한 세력들이 뭐 원내대표라든지 국회의장이라든지 당직이라든지 이렇게 좀 나눠서 맡아야지만 당이 건강하게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 이거는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사실은 민주당의 앞날과 관련돼 있어요. 제가 뭐 타당이지만 사실 민주당의 경쟁 정당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조국신당이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여 명의 친문, 그러니까 비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친명으로 평가받지 않는 분들이 당선자 등에 있단 말이죠. 이분들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일사불란함이 그분들께 어떤 위협을 준다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민주당에서 앞날이 없다. 따라서 저는 저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저런 그 일사불란함이 주는 메시지를 20명의 분들이 보고 조국 신당과의 관계 개선을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이 조금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박찬대 원내대표를 낙점해서 다 교통정리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 얘기를 하셔서 근데 이런 부분이 또 크게 보면 서영주 대변인 그래도 지난번에는 비명계 홍익표 원내대표나 박강원 원내대표 대표와의 약간의 좀 뭐 가끔 파열음도 있고 이러면서 좀 건강한 민주당이었다면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교통정리가 다 되면 너무 친명, 이재명의 민주당 일변도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보면은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최고위원 2명 비면은 좀 아무래도 공백이 있죠. 뭐 널리 타당하다고 보고요. 김성원 의원 자체는 본인이 부담을 느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후보군도 있지 않습니까? 꼭 서영교, 김성환 두 분이 꼭 원내대표가 될 거라는 거는 뭐 자신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찬대 의원이 먼저 출사표를 던지면서 줄줄이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퇴를 하다 보니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지도체제로 해서 재편되는 게 아니냐. 근데 총선에서 야당으로서 이런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신뢰도 그다음에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분위기가 당내에는 팽배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나가서 박찬대 의원에 대한 원내대표의 어떤 출사표에
본인들이 어떤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인적적으로 뭐 굳이 할 필요 있겠냐, 꼭 낭비까지는 아니더라도 허비할 필요가 있겠냐 판세를 읽었을 땐 뭐 사퇴하는 후보군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글쎄요, 뭐 이렇게 되면 벌써부터 박찬대 의원으로 원내대표가 좁혀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자회견 내용까지 오늘 불출마 기자회견 서영교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다시 한번 2,000명 의대 증원, 조정은 가능하지만 원점 재검토는 불가능하다. 다시 한번 힘줘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서울 한복판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이런 일 때문에 꽤 시끄러웠습니다. 호전 변호사님.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당분간 의료 파업 동창 관계자는 모시지 않겠다. 이런 공고를 낸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마포구에 있는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 미슐랭 2024 가이드에 등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맛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당 사장이 식당 공지란에 당분간 잠정적으로 의료 파업의 관계자는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거예요. 식당 관계자가 사장님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료 파업의 본질이 뭔지 묻고 싶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해서 쟁취하라는 게 뭐냐. 최소한의 직업윤리 대신 사명감에 저버리는 행동은 비난받아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내 손님으로는 받지 않겠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모 대학병원의 흉부외과와 이 이비인후과 관계자분들 노력해줘서 고맙다. 이런 글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손님을 어떤 사람으로 받을 것인지는 식당 주인의 자유입니다만은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응원 댓글도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의사 증언이 뭐 낮은 수가라든가 수도권 편중 현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미슐랭 식당도 시골 가서 해라. 미슐랭 식당에서 싸게 받으면서 똑같은 음식 내놔라라는 등의 비꼬는 듯한 댓글들도 많아서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뭐 의견을 굽히지 않겠다. 파업 의사 출입 금지한 이 식당 때문에 오늘 온라인 꽤 시끄러웠고요. 갑론을박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과자 이름까지 안다면서 음주 장소와 날짜는 정확히 모른다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의혹 제기,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비서실장의 역할은 보좌뿐 아니라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아마 정진석 의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변화라고 노력한다니 일단 지켜보도록 합시다라고 하셨고요. 하나 더 볼까요? 낙선자들의 쓴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낙선자들의 오늘 성토. 오늘 댓글 4개만 보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의 이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반려견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우리 좀 눈에 띄었던 얘기가 있어요. 대형견 견주에게 입마개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까지 전해졌습니다. 혹시 이거 강아지 입마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지? 도베르만이 갑자기 그 날씨가 더운지 이제 침을 막 흘리면서 이빨을 드러내면서 막 저를 뒤로 쳐다보더라고요. 견주님한테 입마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있는 곳 100m까지 계신 남편분이 쫓아와서 무방비로 평을 당한 거죠. 저는 그냥 좋은 일 했다가 맞은 겁니다. 저는요 그 사람한테 욕한 적도 없고요. 입마개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오히려 미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게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이 도베르만이라고 해요. 지금 도베르만으로 추정되는 커다란 몸집의 개가 아파트 계단에 지나가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를 드러내고 침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위협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입마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견주가 욕설을 하고 그 견주의 남편이 100m 정도 쫓아와서 이 제보자를 폭행을 해서 지금 종아리와 얼굴에 멍이 들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는 건데요. 물론 도베르만이 입마개를 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 견종에 속하는 견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45kg 정도까지도
달할 정도로 굉장히 체구가 큰 개기는 하거든요. 예. 이렇게 공용 공간에서는요. 견주가 이 주민에게 위협을 주지 않도록 개를 안거나 목줄이나 가슴줄을 가까이 당겨서 보호를 해야 하는 1차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견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요. 설령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는 것에 있어서 폭행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지금 이 반려견 폭행 문제 이런 그 위협적인 문제가 심각한데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 법적 대응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9위까지 만나봤고요. 마지막 주제 오늘 온라인에선 이 얘기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하이브 브랜드 개발을 총괄하신 CBO 희진님을 소개해드려야겠네요. 안녕하세요, 희진님. 안녕하세요, CBO 민희진입니다. 2019년 7월 입사한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그럼 새롭게 준비한 CI와 신사옥의 모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시혁 대표와 민희진 대표. BTS를 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저 보시는 것처럼 뉴진스의 엄마로 유명한 민희진 대표의 회사에게 감사권을 발동했습니다. 이게 오늘 경제계 꽤 뜨거운 화두까지 됐는데 그러니까 뭔가 경영권 혹은 회사를 분리해서 나갈 시도를 했다. 이게 감사 핵심인 겁니까? 그렇죠. 뉴진스가 굉장히 인기 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뉴진스를 키우다시피 한 이 뉴진스의 맘.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대표로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뉴진스를 데리고 지금 어도어의 80% 지분을 갖고 있는 하이브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예. 그 과정 중에서 하이브가 갖고 있던 어떤 영업 비밀이라든가 계약서 같은 것들을 하이브에 재직하고 있는 지금 어도어 민희진의 오른팔인 사람이 부당하게 유출을 하고 그리고 우호재력에게 이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퍼뜨리고 그리고 또 이 아티스트 부모를 회유하는 이런 방법을 써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고 지금 하이브에서 부당한 경영권 탈취 시도가 있었다라고 해서 내부 감사권을 발동한 상태거든요. 예. 민희진 대표의 사임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도어에는 이 사회가 지금 민희진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세력이에요. 지금 아티스트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면 이 PD가 키운 프로듀서가 이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데리고 독립해서 독자적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경우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게 피프티거든요. 예. 근데 그건 실패로 끝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아마 내일쯤도 다시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연예계 뜨거운 이슈까지 만나봤습니다. 월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웨이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